안녕하세요. 복숭아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남프랑스 지역의 이단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알비파와 이 카탈페라고 이제 하는 알비파하고 왈도파 관련된 내용인데, 예전에 이제 알비파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볼게요. 자, 이 당시 이제 이단 사상이 등장했던 발생 배경을 보면요. 그 당시 이제 일단은 이제 교회와 사제의 이런 세속적인 삶과 부의 징대로 부정부패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원시 기독교가 강조하는 이런 청빈한 삶을 상실했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예전의 원시 기독교 삶을 다시 돌아가자라는 흐름이 등장했고요. 그런 흐름들은 이제 뭐냐면 스토운하고 알비파, 알도파 이런 계열인데, 자, 이 스토운 같은 게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스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카톨릭의 어떤 그 체제를 인정해요. 그렇지만 카톨릭 안에서 이제 부정부패를 척결하자. 그래서 예전 원시 기독교 체제로 돌아가자라는 내용인데, 이 알비파하고 이제 왈도파는 이제 알비파를 이제 중심으로 얘기하면 아예 교리를 새롭게 만들고 기존의 카톨릭 교리를 부정을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어 이게 이제 이단이 된 거고, 왈도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교리 자체가 뭐냐 카톨릭의 어떤 그 기본 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단으로 취급받은 거예요. 그래서 스톤은가 이런 그 운동가 그다음에 알비파, 왈도파 같은 이단이 이렇게 같이 진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보통 인제 그 교회 대응을 보면 얘네들은 인제 진압을 하고 이단이니까 얘네들은 인제 뭐냐면 체제 내에 포섭을 하죠. 그래 가지고 교회 개혁에 이용했다. 그리고 이런 알비파, 왈도파의 이단의 흐름을 좀 이단 수동을 통해서 견제하려고 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주로 이단은 어디에 인제 많았냐면 그 당시 인제 교회 부정부패가 많고 이단에 대해서 간대한 제후가 많은 요 남프랑스 지역에 형성됐어요. 예. 그래서 이 남프랑스, 요 남프랑스 지역은 인제 프랑스가 있으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마르쉐이유를 비롯한 이런 지역을 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인제 이들 교회 그러니까 이단이죠. 알비파나 인제 그 왈도파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기존의 교회가 인제 뭐냐면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기 때문에 그 이렇게 새롭게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천빈하고 금욕을 강조해. 어 그래서 기존의 교회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청빈과 금욕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인제 그 알비파하고 왈도파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알비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기존의 교리를 부정하는 입장이죠, 얘네들은. 근데 여기 왈도파 같은 경우에는 청도 그 카톨릭의 교리는 인정해. 근데 당대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가 그걸 계승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요렇게 보면 얘들이 이단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카톨릭 입장에 보면. 여기 스톤 쪽에 인제 가까울 수도 있는데, 문제는 겉으로는 그렇고 실제 활동은 내용은 이단적인 모습이 많기 때문에 왈도파는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단을 취급받는 거고요. 알비파 같은 경우에는 인제 얘는 대놓고 그냥 이단이라고 자칭한 거고. 자, 그래서 인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살펴볼 것이 왈비파인데요. 왈비파를 인제 또는 카타리파라고 해요, 카타리파. 그래서 인제 그 사상적 배경을 보면 만이교하고 보고밀교에 인제 영향을 받았다는데, 여기서 인제 보고밀교는 저도 잘 모르겠고, 만이교 같은 경우에는 조로아스터기 의 이단이죠. 예. 그러니까 이단은 이단끼리 통한다고 하여튼 있는데, 이 마니교는 조나스교도 이원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마니교는 더 철저하게 이원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을 세상으로 나누고 모든 인간에는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을 좀 높이고 악을 억제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이제 마니교의 논리인데, 자, 이 마니교의 이원론에 영향을 받아서 모든 세계를 다 선과 악, 그다음에 이렇게 인제 판단해서 보죠.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요. 그래서 인제 이 카탈파의 교리가 서양사 개론에는 너무 간단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 갖고 이걸 제가 인제 그 서양 중세사 책에서 관련된 내용을 좀 발췌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앞부분은 이제 카타이파의 인제 뭐냐면 교리 내용이고요.
요걸 정리한 내용이에요, 뒤에는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외워둘 필요는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알비파는 만이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구분하냐면 얘네들은 세계를 육체와 정신으로 구분돼. 그래서 육체 또는 물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건 악이고 정신적인 거는 선이 되는 거야. 예. 이렇게 해서 이분법적으로 구분했는데 자 일단은 이들의 이제 창조관을 보면 하나님은 영혼의 세계를 창조했고요. 예 그러니까 인제 영혼, 정신 이거죠. 선의 세계를 창조했고 이에 반해 물질 세계는 어둠의 왕이었던 사탄이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육체의 물질은 악이고 정신, 영혼은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에 따라서 세계의 빛은 세력과 세계는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 영혼과 물질 싸움은 싸움터라고 이제 인식했고요. 삶의 목적은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정신을 구해내어 죽은 뒤에 빛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육체의 속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탄이 만든 어둠의 세계죠. 이건 악인 거야. 그리고 정신과 빛의 왕국은 뭐죠? 선인 거죠. 그래서 이 악 속에 있는 이 정신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들을 인제 빛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만이교 요소도 많이 들었다고 했죠. 만이교는 우리 몸속에 선과 악의 세계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의 세계를 먼저 끄집어내고 악을 인제 억누르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멘탈 구조하고 비슷한 이제 내용을 교리에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육체를 악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믿어 태어났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교회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로 빌려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갱생이라고 하는데 이걸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정을 받은 인간이라는 뜻이죠. 어. 말 잘못했네요.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며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모습을 띈 거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이고 이 사람은 이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는 어떤 뭐 영적인 존재다. 뭐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자체부터 인제 뭐냐면 완전히 삼위일체설도 부정하고 그다음에 인제 보통 이제 정통 교리에서는 그리스도교를 이제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인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성 자체를 부정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인제 벌써 여기에서 이미 이단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도 뭐 이단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자 그다음에 물질의 요소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난 성사일체서 돼 갖고 영사성사와 빵과 포도주에 인제 주는 성체성사인데 보통 인제 칠성사라고 해서 영세성사하고 인제 뭐냐면 성체성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영세 그러니까 인제 할 때 세례죠. 세례를 줄 때 물을 뿌리잖아요, 성수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인제 성체성사할 때 빵과 포도주를 먹죠. 예. 이런 것들은 다 뭘로 구성돼 있죠? 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빵과 포도주 다 물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인제 뭐냐면 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어떤 상식적인 행위나 하여튼 이걸 받아야지만 천국에 갔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건 다 신성 모독에 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옥에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에 다시 태어났고 영혼은 구원을 얻을 때까지 인간의 육신으로 계속 태어난다. 약간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환생? 윤회? 요거하고 좀 개념이 좀 비슷하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이제 요게 영향을 줬던 여기 만이교 자체가 불교적 요소가 되게 많아요. 불교에 윤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독신 생활을 강조하고 결혼과 출산을 반대해요. 왜냐하면 다 이거 뭐냐면 영혼이 이제 사악한 육체에 속박받는 거야. 왜냐하면 결혼하고 출산한 건 다 이제 성욕이죠. 성욕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뭐냐 육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하죠. 이게 솔직히 이렇게 해 버리면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고 인구가 뭐냐면 인류사가 멸망을 당하는데 어떻게 가능해. 근데 이건 이제 단서를 줬어요. 얘네들도 인제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를 고려했기 때문에 요거는 뭐냐면 성직자만 대상한 거야. 성직자는 그렇게 금지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허용을 해요.
상당히 이제 뭐냐면 융통성 있게 했다는 거야. 일반 신자들은 허용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천빈 생활을 강조하거나 뒤에 있는 육식을 금지하거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여기 그 성직자들만 하는 거야, 성직자. 그렇지만 신자들은 뭐냐면 허용했다. 이게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 평신도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가정을 유지하고 육식도 허용하고 다 이거 허용해요. 네. 다만 인제 뭐만 인제 하면 되냐면 기성 기독교 카톨릭의 충성을 거부하고 죽기 전에 서fun식만 받으면 돼. 예 사제로서 이제 서fun식인데 죽기 직전이니까 인제 의미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이제 사제 계급하고 평신도 계급을 분리해서 현실적으로 인제 방안을 제시했다는 거야. 그러면 왜 이제 사제 계급할 때 이런 것들을 강조했냐. 당연히 인제 뭐냐면 누구를 의식한 거죠? 예 카톨릭 교회의 성직자들을 의식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카톨릭 교회 성직자들은 결혼도 하고 간직 성직자 매매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사치에 빠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지함으로써 우리가 애들보다 훨씬 더 청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더 가깝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인제 그 선선을 거부를 했는데 이 선선은 뭐냐면 대개 보면 중세 시대 때는 계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하고 그 법정을 인제 가서 또 선서를 하고 이렇게 인제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선서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해. 그 사회적 결속이 개인과 개인의 목을 선서에 의존한다는 시대는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인제 자세한 설명이 안 돼 있어 갖고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선서에 대해서 거부를 한 반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요소들 뭐 독신 생활 강조나 결혼, 출산 반대는 현실 세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인제 뭐냐면 적용하기 위해서 사제 계급하고 그다음에 평신도 계급을 나눠서 사제 계급은 일단 서fun시를 받으면 이런 생활을 해야 돼. 그리고 평신도들은 평상시에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뭐냐면 생활하는데 죽기 전에 서fun시를 받는 거야. 얘는 이제 죽기 전에 사제 계급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 갖고 인제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그 육신의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신이 빛의 세계로 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인제 이런 것들은 죽기 직전에 받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겠죠. 상징적인 게 불과한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냐면 현실에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왈도파를 볼게요. 왈도파는 피에로 왈도라는 사람이 창시했기 때문에 왈도라고 했는데 이들파는 인제 앞에서 말하는 카타리파처럼 대놓고 이단이라고 인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다른 교리를 내세우지 않았고 기존 교리를 그대로 인정했죠, 얘네들은. 어 근데 인제 여러 가지 활동이나 그런 내용 자체가 일단 이제 뭐냐면 기존의 교회를 뭐냐면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교리 자체가 인제 그 안에 또 이단적 요소가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진 않았지만 뭐냐면 '이단으로 취급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이 교리 내용을 보면 원시 기독교 삶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이제 원시 기독교의 삶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치롭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자.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당시에 인제 교회를 개혁할 때 내걸었던 소리예요. 그래서 막 스토는 운동도 그렇고 뒤에 얘기하는 그다음에 여기 뭐 왈비파도 그렇고 그다음에 왈도파도 그렇고 다 공통된 목소리야 걔네들이. 그래서 이제 교회도 요 알비파하고 왈도파를 진압하고 나서 이게 너무 이제 교회가 썩어 빠졌다는 걸 이제 자기도 알기 때문에 자체 개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얘네들이 수도원을 내세우기 시작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걸 통해 교회 내 자체 정화 운동을 펼쳤지만 이게 안 됐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그리스도가 구원을 인도하는 생활 방식을 가르침으로써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크리스가 그 크리스 크리스토가 이 그리스도는 예수죠. 예수가 명령하는 상 명령과 합치되는 뭐냐면 삶을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내용을 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제 교회가 얘기하는 뭐 성사라든지 교회의 어떤 중요성이 필요가 없다. 자기가 인제 뭐냐면 믿고 뭐냐면 주 예수의 어떤 삶의 지시를 따르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하고 성사가 필요 없다." 뭐 이런 논리를 인제 하게 되는데, 약간 인제 오늘날 입장을 볼 때는 약간 뭐냐면 뭘까요? 그 개신교, 신비주의 요런 이제 입장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그 남프랑스일 때 이제 이단이 확산되고, 물론 이단은 나중에 인제 진압을 당하고 없어지게 되지만, 이게 이제 그 문화적인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프랑스에서 개신교가 많은 지역들이 되게 보면 요 남프랑스 일대야. 여기 프랑스 쪽 요쪽 일대죠. 이렇게. 예. 여기 일대를 되게 개신교의 어떤 근거지가 됐던 지역인데, 요런 거와 연결돼 있어요, 문화적으로. 네, 종교적으로. 예. 자, 그러면 인제 교회가 이단을 탄압해야 되겠잖아요. 그래 갖고 이때 이제 이단 탄압에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노센트 3 세요. 예. 뒤에 얘기했죠. 이노센트 3 세는 여러 가지 인제 뭐냐면 그 교회 개혁도 하고 교황권을 이제 강화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십자군 운동도 제창을 하고, 그다음에 왈비파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그 이단도 탄압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공회를 열어서 이제 교회 자정 운동과 이제 이단을 대응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업적을 세웠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교황권의 제일 절정을 이뤘던 것이 이노센트 3 세고, 예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 사람 자체가. 그래서 인제 이노센트 3 세가 처음에는 설득을 시키려고 했어. 예.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이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국왕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는 필립 2 세와 손을 그 뭐냐면 잡고 뭘 조직했냐면 알비파 십자군을 조직했어요. 보통 이제 십자군 하면 이슬람교도와 싸우는 이제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 십자군 중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뭐냐면 이렇게 이단과 싸우는 십자군도 있었어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알비파 십자군을 이제 조직하고,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맡겼냐면 시몬 드 모프라는 사람한테 맡겼어요. 시몬 드 모프는 영국사에도 나와요. 영국사에 나오는데 이 사람하고는 같은 집안 출신이지만 이름은 달라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야. 예, 이름은 동일하지만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역을 평정을 했죠. 그래서 이단을 보호했던 남부 프랑스 귀족 세력을 파괴하고요. 여기에 이제 종교 재판을 설치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이단자를 철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립 2 세 때는 아니고 그 이후에 이 지역이 인제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그 당시 왕명지도 편입을 시키죠. 예. 그래서 이제 왕명지 확대에 상당히 큰 뭐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 그 알비파 십자군에서 큰 이득을 봤던 사람은 필립 2 세와 그 프랑스 그 누구죠? 카페 왕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제 요 남프랑스 일대가 이제 이단이 상당히 많았고, 비록 진압이 됐지만 그는 문화적 종교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그노들이 요 남프랑스 일대 있죠? 이 프랑스가 여기고 여기에 상당히 거주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잉글랜드 왕조로 넘어가죠. 보통 우리가 영국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브리튼이라고 인제 하잖아요. 브리튼 섬이나 큰 섬 있잖아요. 예, 제가 지도를 못 그리는데, 자, 이 북쪽 지역은 이제 스코틀랜드라고 하죠. 그다음에 여기는 웨일즈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쪽 지역은 잉글랜드라고 해요. 잉글랜드. 음. 예전에 제가 이제 설명했지만 원래는 요 지역은 이제 브린트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죠. 켈튼족 일파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앵글색슨족이 쳐오니까 웨일즈로 이렇게 도망을 가고, 얘는 노마드된 켈튼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저가 이제 여기 정복하고 나서 그에 반발해 가지고 도망간 켈튼족은 필트족이라고 했죠. 얘네들이 노마와 대립했다가 여기에 있었던 스코트족하고 동화가 돼요. 결합이 돼서 여기에 스코트족이 사는 나라 스코틀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북쪽은 켈튼족, 그리고 이쪽 그 웨일즈 지역은 또 켈튼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지역이 이제 뭐냐면 브리튼 섬 중에 나머지는 잉글랜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인제 역사를 볼 거야.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웨일즈나 스코틀랜드를 인제 다 병합을 해 갖고 하나의 이제 통합된 왕국을 이제 만들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영국의 왕조 순서를 좀 기억을 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영국 색슨족이 와서 이제 7개 왕조를 세우죠. 그중에 웨센스 왕조가 제일 컸는데, 이 웨센스 왕조를 중심으로 해 갖고 통합 잉글랜드 왕국이 형성돼요. 이때 알프드 대왕이 이제 했고, 잠시 또 인제 덴마크, 예전에 말했던 덴마크가 또 쳐들어왔죠. 그래서 인제 앵글 색슨 덴마크 왕국이 결성됐다가 나중에 인제 얘네들이 그 덴마크 쪽에서 내분이 있어 갖고 인제 그 틈을 노려서 다시
부흥시키죠. 그래서 앵글 색슨 왕국이 또 알프레드 대왕 계통에서 이제 이어지고요. 그렇지만 노르만 왕조가 이제 이들을 타도하고 이제 왔고, 그리고 노르만 왕조가 이제 단계 이게 직계가 끊어지니까 그 반계 왕족이었던 플랜테이지 왕조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노르만 왕조라든지 그다음에 이 플랜테이지 왕조는 프랑스 계통의 왕조예요. 예. 프랑스에서 건너온 왕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자기가 원래 예전에 프랑스 제후였거든요. 그러다가 인제 이렇게 영 잉글랜드 왕까지 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잉글랜드 왕하고 프랑스의 제후로서 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프랑스 왕 입장일 때는 신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프랑스가 잉글랜드를 복속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 다만 인제 본공 관계에서 잉글랜드 왕이 프랑스 왕의 신하라는 의미예요 그냥. 그는. 그래서 인제 어떤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의 관계야. 그렇지만 일단은 이 당시 이제 잉글랜드 왕은 프랑스 안에 상당한 영역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들은 나름대로 무슨 의식을 갖고 있냐면 잉글랜드에서는 제국 의식을 갖고 있어. 예. 제국 의식은 잉글랜드를 초월해서 오히려 프랑스까지 지배하는 어떤 이제 제국, 로마 제국과 비슷한 그 제국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거다. 물론 이게 100년 전쟁 때 깨지긴 하지만 자 하여튼 이 두 개의 왕조는 프랑스 계통의 왕조이기 때문에 프랑스 안에 영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리처드 2세 이후에 직계가 끊어지니까 그 반계 집안이었던 랭커스하고 요크가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해해서 투더가도 이제 통합이 되죠. 그 투더가는 이제 이때 영국의 절대 왕정 시기이죠. 그러니까 이제 헨리 7 세부터 해갖고 엘리자베스 1세 때까지 투더가라고 하는데 자 엘리자베스 1 세가 인제 뭐냐면 아들 없이 죽고 참고로 인제 샬리카 법에 보면 그 왕위는 국외로 계승이 되죠. 여자가 왕이가 될 수 없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에드워드 이제 6 세가 죽음에 이제 왕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제 이 샬리카 법을 인제 무시해 버리고 그 엘리자베스 1 세가 인제 즉위했는데 일단 정통은 북이기 때문에 엘리자베스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 갖고 아들을 낳아도 투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북의 쪽이잖아. 그러니까 인제 뭐냐면 그 남편의 그 집안이 인제 계승을 하는 거야. 이건 뒤에 좀 또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하여튼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제 그 반개월 쪽이 또 이렇게 즉위하는데 이게 스투어트 왕조죠. 이 스투어트 왕조는 원래 스코틀랜드를 이제 지배했던 왕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왕실 간에 결혼이 이제 했고 서로 간에 인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인제 투도 왕조에 엮여 있죠. 투도 왕조에 인제 뭐냐 반개 집안이 또 인제 엮여지는데 그래서 이 스투어트 왕조가 이제 등장했는데 스투어트 왕조가 인제 벽이 끊기고 그다음에 하노버 왕조가 등장하죠. 이 스투어트 왕조 때는 어 투도가의 절대 왕정과 달리 얘들도 절대 왕족은 인제 뭐냐면 부사했지만 이 투더가 좀 달랐어요. 투더가는 나름대로 의회와 이제 조율하면서 했는데 얘는 너무 인제 프랑스식인 어떤 유럽식 전제 반전을 하다 보니까 반발을 사게 되죠. 거기다 이제 천주교를 내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인제 여러분 알다시피 명예혁명도 일어나고 뭐 청교도 혁명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인제 있고 인제 이스토트 왕조도 대가 끊겨서 결국에는 이제 반개 계열이었던 그 독일의 하노버 왕조가 있었어요. 예. 이 하노버 왕조가 인제 영국의 왕이 되는 거죠. 그 조지 1 세부터 해서 빅토리아 여왕까지 쭉 이렇게 이어졌는데 여기에서 또 여왕이 있죠. 되게 여왕이 등장하면 왕조가 끊긴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인제 이 여왕이 인제 있는데 빅토리아 여왕은 엘리자베스 여왕과 달리 결혼했고 얘도 수십 되게 많이 났죠. 예. 자살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 빅토리아 여왕 때 하는데 문제는 아까쯤에 인제 북의 혈통만 이제 왕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으로 이어졌던 이제 하노버 왕통은 끊어져요. 그래서 그때 결혼한 남편 쪽의 왕조로 연결되는데 남편이 어느 집안 왕조냐면 그 코버트 이제 고타인가? 독일 쪽에 인제 뭐냐면 귀족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안 요 빅토리아 여왕 이후부터 내려온 인제 가게를 섹슨 코버트 고타 왕조예요. 남편 성을 따서 그런 거예요. 남편 쪽이 인제 북위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코버트 고타라는 말 자체가 독일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제 1차 세계대전 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일제 세계 때 이제 독일 폭격기 이름이 뭐 고타고 이거 그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영국 그 뭐냐면 여론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걸 인제 뭐냐면 좀 독일식 국명을 바꿔야 되겠다, 왕조명을. 그래서 인제 뭐냐면 그 당시 별궁이었던 윈저의 궁을 따서 윈저 왕국이라고 왕가로 했고, 요게 인제 뭐냐면 지금까지 쭉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하노버 왕조나 인제 삭슨 고 호버트 고터 왕조나 자 독일 계통의 왕조죠. 예. 그래서 인제 현재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영국의 왕은 그 독일 왕이냐? 독일 왕이냐? 그건 아니죠. 이미 피가 다 섞였기 때문에 영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예. 근데 초창기 때 그랬다는 거예요, 초창기 때. 그래서 이렇게 영국의 왕조들을 쭉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유럽의 왕가들은 서로 이렇게 결혼을 엮여 있기 때문에 다 집안 건너 건너 집안 출신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 갖고 이제 다른 집안 나라들이 와 가지고 다른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와서 왕이 되는 경우가 좀 되게 많았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자, 하여튼 요렇게 해서 한번 영국 왕조 순서를 좀 얘기해 봤고, 자 그러면 인제 차례대로 인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앵글색슨 왕국을 보겠습니다. 자, 통일 왕국은 인제 그 7개 왕조 중에 이제 웨센스라는 왕국이 제일 컸기 때문에 이 웨센스의 알프스 대왕이 최초로 대인족의 침략 저항 과정에서 통일을 했고요. 그래서 인제 그때 인제 뭐냐면 그 앵글 통합 왕국의 어떤 기반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요. 야, 그래서 왕권 강화 정책을 인제 했는데, 왕령은 전국에 산재했고 국왕은 지방 법정에서의 벌금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볼 수 있듯이 이미 이제 프랑스의 그 어떤 서프랑크 왕국이나 카페 왕보다 초창기 때 그 영국의 왕권이 강하다는 걸 알고 있고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정복한 원리엄이 이런 이제 강력한 왕권 아래 또 정복 왕조의 특성상 또 강력한 왕권을 결합시 강화시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인제 징병제도 인제 뒀고요. 그다음에 임명권을 또 장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요때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봉건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영국에요. 예. 봉건제가 도입된 거는 이 원령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볼 게 뭐냐면 위탄 게모트, 위탄액인데, 자 요거 외워 두셔야 되겠죠. 예.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야, 이거. 그래서 이게 국왕의 자문 기관이고 국왕이 선거를 실시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보통 유럽에서는 이게 선거제가 인제 전반적이야. 그래서 귀족들이 모여 가지고 뭐냐면 거기에서 선거 회의를 거쳐서 선거를 해 갖고 왕을 뽑아요. 독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잉글랜드도 인제 그랬고 그다음에 인제 프랑스도 초창기 때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왕권이 강화하면 강할수록 인제 이런 선거 없이 세습을 하죠. 물론 선거제라고 해서 뭐냐면 아무 사람이나 다 뽑는 거 아니에요. 전에 왕의 그 주로 왕자들을 뽑아, 왕자들. 예. 주로 장자들. 예. 그래서 인제 그 선거제가 이제 형식적이긴 해요. 예. 그렇지만 뭐냐면 가끔씩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뭔가 변수가 생길 수 있죠. 예, 뭐 다른 그 왕가에서 반계에서 왕위가 선출되는. 그런데 그런 문제점도 있긴 있지만 대개 인제 선거를 통해서 그 집안 출신들 중에 똑똑한 놈을 뽑는데 보통 관례적으로 왕자들, 전에 왕의 왕자들을 주로 이제 선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게무트 왕조인데, 잠깐만 이게 왜 끄니? 잠깐만요. 이게 찍고 있 지금. 이게 들리나? 이쪽에? 잠깐만요. 자, 그래서 위탄회의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에 이제 위탄회의 관련된 내용을 좀 적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위탄회의에서 그 알프레드 후손이었던 에드워드 참여양을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인제 여기 도중에 인제 앵글 색슨 덴마크 연합왕국이 했는데 하노트가 죽고 나서 덴마크 내에서 내분이 나니까 얘네들이 다시 인제 독립을 하게 돼서 다시 알프드 계통의 그 사람을 그 위탄회에서 뽑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때 인제 이 알프드 후손이었던 에드워드 참여양을 이제 선출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위탄 A는 관리나 영주, 고위성직자 등 유력자들의 모임이다. 자, 이 모임에서 왕의 선출 의식이 거행되었다. 자, 왕은 새로운 법의 제정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관해 이의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다. 국왕과 위탄 A는 강간, 살인, 방화 등 주요 범죄 등을 재판했고 나머지는 일반적 법칙은 지방법정에 맡겼다. 그래서 중대 사건들은 이제 위탄에 선재하고 나머지는 경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다른 지방법정에 맡겼다는 거죠. 자, 잉글랜드 왕국에서는 위탄에 말고도 서기청이 있고요. 왕의 칙령을 작성해서 왕명을 신민들에게 전하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앵글색슨 덴마크 왕국이 이제 깨진 후에 잉글랜드가 다시 통합 왕국을 이제 돼서 에드워드 고해왕을 이제 이렇게 뽑았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에드워드 고해왕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왕이 이제 뭐냐면 계승이 이제 전쟁 일어나겠죠. 그래갖고 이때 이제 왕이 계승을 이제 내걸던 그 원리엄이 그 뭐냐면 나도 잉글랜드 왕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갖고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그 좀 서양사 개론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 사람이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지를 이제 좀 볼게요. 자, 597번을 볼게요. 597번. 자, 여기 보면 원리엄은 스스로 정복자기보다는 고해왕의 정당한 계승자를 자청했다. 그래야 그는 왕령을 고수해 자기 소유로 접수하고 그 당시 요건 아니죠? 네, 여기 596번부터 볼게요. 자, 고해왕의 이상이 뭐냐? 고해의 어머니는 그 당시 노르망디 리처드의 누이 동생이었고 카누트 치세는 고해왕의 노르망디 공중에 머물렀다. 이런 혈연 관계로 고해왕의 후계자 없이 이제 사망하니까 그의 외삼촌인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두 개가 아니라 모계 쪽의 반개라고 보시면 돼요. 원리엄이. 그래서 노르만디 원리엄이 왕위 계승전에 나섰고 그래서 각처에서 모집한 약 5천 명의 기사를 거느리고 그 영국을 건너서 쳐들어가서 위탄에 설치된 웨스턴스 백의 하로드 예사왕도 이제 직계가 아니라 이제 뭐냐면 반개 집안이죠. 그런데 이제 얘는 부계 혈통 집안이야. 그러니까 정통성의 입장 볼 때는 하로드가 훨씬 더 뭐냐면 그 정통성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도보해협을 건너서 무슨 전투에서 이제 했냐면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이 헤로드를 이제 격파했죠. 하로드를. 그래갖고 이제 이 하로드 입장은 이 사람도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전에 스코틀랜드하고 한번 또 싸웠어. 그래서 참고로 이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는 국경을 둘러싸고 특히 이제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 먹으려고 할 때 스코틀랜드가 이제 반발해갖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많았어, 전투가. 그 과정에서 이제 간신히 이기고 간신히 비겼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비기고 이제 돌아오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뭐냐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곧바로 졌죠. 그래서 이제 하우든이 그 전투에도 전사를 하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 영국의 왕이 올랐죠. 이것이 이른바 노르마디 영국 정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때 프랑스 계통의 왕조가 들어왔는데 이걸 노르마 왕조가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왕위 계승 문제를 침입해서 영국공을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격파했다. 요 전투 이름 꼭 외워두세요. 이 전투 이름. 이거 예전에 11년 기출문제에 한번 언급됐었어.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프랑스고 여기가 영국이잖아요.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 간에 도보해협이 있죠. 도보해협이 짧죠. 그래서 건너면 여기 해안가에 있는 지역이 헤이스팅스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전투에서 잉글랜드군을 격파시켰죠. 자, 그래서 이제 원리엄은 이게 솔직히 정복자죠. 그렇지만 이제 자기 입장에 따른 정당한 계승자로 한 거야. 내가 이제 뭐냐면 고해왕의 피를 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이제 여기 와서 그 유럽 대륙을 이식시켰어. 이 사람은 이제 노만 왕조지만 실제로 이제 예전 선조가 노만이고 프랑스인이에요.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이제 유럽 대륙에 프랑스식 봉건 제도를 영국에 이식했어요. 그래서 보통 영국에서는 이전까지 봉건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봉건 제도가 형성됐고 그리고 이제 영국이 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고립돼 있었잖아요. 대륙하고. 그런데 이때 이제 대륙하고 연결됐죠. 그러면서 영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유럽 대륙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이 이제 그 뭐냐면 만들어진 도입된 봉건 제도를
프랑스식 봉건 위주지만 그 당시 이제 잉글랜드는 예전부터 앞에서 얘기했처럼 왕권이 강했잖아. 게다가 또 정보 강력이라는 어떤 것 때문에 힘을 통해서 이제 무력으로 이제 왕이 됐던 삶이잖아. 이런 것들이 겹쳤기 때문에 뭐냐면 봉건제를 이식했다 해도 이 봉건제가 마냥 프랑스식 봉건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 봉건제는 상당히 왕권을 강화를 바탕한 봉건제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앙집권적 봉건제라고 해요. 중앙집권적 봉건제. 그러니까 중앙집권이란 말과 봉건이란 말이 좀 이율배반적인 어떤 말인데 하여튼 이제 역사에서는 이게 이제 이율배반적 모순된 사항이 되게 많으니까 이제 이런 거는 대충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중앙집권과 그다음에 지방분권이 결합된 독특한 통치제가 형성됐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식으로는 이제 중층제 지배구조이 아니라 이론적인 지배구조야. 예.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했고 봉건제도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알 수 있는 사례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이거 꼭 외워주세요. 하나가 솔주베리 충성 서약이야. 그래서 왕에 대한 충성 서약이 다른 사람보다 우선 적용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여기 뭐 왕이 있고 그 밑에 대제후들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 뭐 제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대제후보다 대제후 그러니까 왕하고 대제후가 이제 대립할 때 이 중소제후들은 그 밑에 있는 대제후 밑에 중소제후들은 대제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왕의 편을 들어야 돼. 왕의 1 순위가 되는 거야, 충성의 대상이. 이게 이제 뭐냐면 솔직베이스 선언. 그래서 대제후의 밑에 있는 중소제후들은 대신이라고 하는 애들은 대제후와 왕과 싸울 때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된다. 충성을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솔직베이 충성 서약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든 게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요. 동주대의북이라는 게 있어요. 동주대의북. 네. 그래서 이제 토지개정을 만들어 갖고 이 징세 행정제도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 말단까지 그 말단까지 다 조사해서 누가 토지를 갖고 있고 그의 뭐 말과 소가 몇 마리까지 있고 다 조사해.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중세 봉건제 하면 불인권이라 해서 조세 징수권 같은 것들은 이제 뭐냐면 그 영광 제후들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후들이 그 밑에 있는 농민들의 어떤 말이나 소, 뭐 등 토지 등을 다 조사한다는 거는 그만큼 왕권이 강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왕이 조세를 이제 징수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봉건제와 다른 양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여기에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원리엄에 관련된 정책들 이제 좀 나와 있는데 볼게요. 원리엄은 스스로 정복자이기보다는 고해왕의 정당한 계승자를 자처했다. 그래야 그는 왕령을 보스라인이 자기 소유로 접수했고 그 왕령 자체가 이제 그 잉글랜드 그 통합왕국 왕령이죠. 그래서 이 왕령이 규모가 커요. 전국적으로 산재돼 있고 그냥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은 섹슨족 지주들은 그대로 신하를 삼고 반항한 섹슨족의 토지를 몰수해 종군한 신하들 자기 부하들에게 분배했다는 것. 자, 섹슨 지주들의 토지는 분산되었기 때문에 원년 추종자의 봉투도 여기저기 분산되었고요. 섹슨이든 노르만이든 봉투 소유자는 일정한 수의 기사를 착취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주교와 수도원장을 비롯한 고위 성직자들에게 동일한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주교와 수도원장들도 일종의 그 토지를 가지고 있죠. 교회 토지. 그러니까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이제 할당한 만큼의 토지에 비해서 할당한 만큼의 뭐냐면 병력을 착취해야 돼. 그건 이제 의무가 있는 거야. 약간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에도막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잉글랜드 그 통치 노르만 왕조의 내용이. 그래서 잉글랜드도 이제 중앙집권적 봉건제잖아요. 그리고 법구다가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그 다이모들이 그 보내야 할 병력 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 자, 요거가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되죠. 구조가. 자, 대제의 경우에는 그 영주가 재분봉하는 건 본인에게 이임했다. 이하 영국에는 대륙식 공건제도가 서서히 틀을 잡아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뭐냐면 노무현 왕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됐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그 동주대북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 교과서에 자주 나오거든요. 자, 그 심화교재 195 페이지에 600번 볼게요. 600번. 자,
1666년 프랑스 왕국의 노르망디 공작 기호는 잉글랜드를 점령하고 정복한 원리원이 됐다. 1086년에 그는 갓의 목적으로 전국적인 토지 조사 사업을 벌여서 돔주데이 북을 이제 작성했다. 자, 이 책은 당시에는 잉글랜드에 대한 설명으로 불렸으나 12세기 중엽에는 돔주데이 북으로 이제 불렸다. 돔주데이는 이제 최후의 심판의 날인데 아주 자세한 까지 다루고 있어서 도저히 이제 뭐냐면 빠져나갈 수 없는 데서 붙여진 거다. 자, 이 책의 정밀도나 제작 속도에 있어서 중세 최고의 행정업적으로 평가받고요.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사료적 가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사료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같이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동주대입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있죠. 조사 내용들 보면 여기 보면 토지 주인의 이름하고 쟁기의 숫자, 가축, 농노의 숫자, 울방학간, 양어장 등등 모든 걸 다 기재하고 있어. 예. 그만큼 이제 이걸 통해서 조세를 홀조 징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력한 왕권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언급하진 않았지만 교회 장악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영지와 재판권을 부여했지만 고위 교회직은 그, 그 성직자죠. 고위 성직자들은 교회 지도자는 성직자라고 성직자는 직접 선출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많은 영지와 재판을 부였지만 고위 성직자를 직접 선출했다는 왕이 직접 선출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캔터버리 대주교가 있죠. 그 영국에서 제일 높은 이제 대주교가 그 성직자가 캔터버리 대주교인데 이 사람은 보통 왕이 임명해요. 영국에서는 왕이 임명하는 것도 있는데 노노 왕조부터 이제 출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룡이 죽고 나서 이제 헨리 1세가 즉위해요. 되게 이제 헨리 1세부터 쭉 이제 그 국정 방향이 뭐냐면 왕권 강화, 특히 재판권을 장악하려고 해서 재판권하고 그 조세 징수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그런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런 것들이 이제 헨리 1세부터 이제 출발하죠. 그래서 이제 왕실 법정을 강화시키는 한다. 그래서 왕실 법정 강화이란거 순회 재판소를 열어요. 순회 재판이 뭐냐면 왕실 법정이 딱 수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 곳곳을 돌아가면서 재판을 하는 거야. 요게 이제 지방에서도 이제 그 지방의 재판도 따로 있겠죠. 그 영방 제후대 지방 재판도 있고 제후 재판도 있고 또 교회도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순회 재판을 통해서 왕실 이제 국왕의 재판권을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그 지방마다 이제 뭐냐면 그런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른 그 뭐냐 판례를 이제 계속 하는데 A 지역의 이제 판례와 그다음 B 지역의 판례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C 지역의 판례가 또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요렇게 돌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판례 안에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개별적인 차이점을 버리고 이 공통점을 이제 묶어 가지고 일종의 판례를 중심으로 법을 만들죠.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코먼 룰이라고 하는 그 법체계예요. 예. 그래서 보통법 체제가 이제 이때 만들어진 거야. 이때. 그래서 영국의 이제 법 체계는 대륙은 위에서 결정한 것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제 법 체제인데 반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 아래에서 이제 판결안이 판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판례 중에 공통된 걸 뽑아 가지고 법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이야. 예. 그래서 영국의 법 체계하고 대륙의 법 체계는 좀 달라요. 예, 이렇게.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헨리 1세부터 순위 제품부터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헨리 1세는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들 없이 죽으면 이제 이게 또 그 반개 혈통이 넘어가잖아요. 그래갖고 헨리 1세가 죽은 후에 이제 왕위가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반개 혈통이었던 그 플랜테지네트 왕조에게 넘어가. 그래서 이제 헨리 2세 때부터가 프렌테이즈 왕조를 개칭했다. 원래 이 플랜테지네트 왕조는 그 앙주백이라고 해서 그 프랑스 제후죠. 네. 프랑스 제후. 그래서 앙주 왕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 그 뭐냐면 또 헨리 2세 때는 또 이제 그 전에 선대였던 헨리 1세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왕실 재판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확대해 나갔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왕실 재판을 확대하는 것에서 제일 걸림돌이 됐던 게 뭐냐면 교회 재판이야. 교회가 이제 일종의 재판권을 행사하는데 이게 주로 이제 교회 재판을 다룬 건 뭐냐면 교회와 관련된 거야. 교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성경에 의존되는 행위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세속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뭐냐면 교회와 관련된 교리와 관련된 재판을 하는 게 교회 재판인데, 문제는 이 교회 재판이 되게 이제 왕실 재판보다 좀 약간 그 뭐냐면 처벌 수위가 좀 약해요. 또 빨리빨리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 재판을 미루는 거야. 그래서 단순한 형사 재판도 이런 것도 왕실 재판을 받지 않고 교회 재판을 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가면 빨리 처리할 수도 있고 뭐냐면 또 벌금형 정도 끝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재판이 확대되고 될수록 이 교회 재판이 이제 원래는 교회 뭐 성경 관련된 문제들만 해야 되는데, 뭐 일반 그 사법 관련된 내용도 다 교회에서 처리해 버린 거야. 갖다 붙이는 거죠. 이거 뭐 성경에 어디에 위배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자, 그러면 교회 재판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건의가 왕실 재판권은 건의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왕실 입장을 볼 때 이 교회에서 하는 그 성직자나 일반 신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대상화하는 이제 그런 교회 재판을 좀 권한을 약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포했던 것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그 클레란드 형장을 반포해요.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게 이제 교회 재판권을 각하시켜서 교회를 왕실 밑으로 통제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성직자도 범법 시에는 그 교회 법정이 아니라 국왕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였던 베게트를 캔터베리 대주교 임명을 했는데, 원래는 이 사람이 자기 뜻대로 이제 뭐냐면 다 움직일 거라고 했는데 애가 개기인 거야. 어. 어. 그래서 자기도 이제 일단은 캔터베리 대주교에 딱 임명되는 그 순간 친구의 입장이 아니라 인제 이 교회 입장을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하니까 헨리 2 세의 이제 측근들이 얘를 죽이려고 했어. 근데 이제 헨리 2세 입장일 때는 "죽이지 마라. 그래도 친군데." 근데 헨리 2 세가 말림에도 불구하고 베케트를 죽여 버렸죠. 그래서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를 이제 그 왕의 측근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반발이 크겠죠. 여론이 안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헨리 2세 입장일 때는 안 되겠다 해서 클레랜드 현정을 철회해 버리죠. 그래서 교회의 사법권을 인정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클레랜드 현장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속 성 저기 뭐야 성속 재판권, 그러니까 이제 성직자 재판권, 교회 재판권과 그 세속 재판권의 대립,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의의를 보면 그 교회 재판권 통일에 실패했지만 나름대로 헨리 2 세도 헨리 1 세에 인제 뭐냐면 그 정책을 이제 계승해서 이제 왕권을 강화시킨 왕실 재판을 강화시켰거든요. 그래 갖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기 제가 이제 정리한 그 내용 보면 순회 재판을 이제 정기적으로 예전에는 부정기제였는데 정기했고, 그다음에 국왕법정 확대했고, 앞에서 커먼룰이라는 보통법 관련된 내용 있죠. 판례 중에 공통된 것을 뽑아내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법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영미법의 특징이 뭐냐면 배심원 제도죠. 요 배심원 같은 경우에는 인제 지금도 미국이나 영국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인제 뭐냐면 유무죄를 결정하는 데 하죠. 그래서 유무죄를 배심원에서 결정하고 그 나머지 이제 형량은 판사가 인제 하는 거야. 만약 유죄 판결할 경우에 판사가 결정하는 그런 배심원 제도를 이때부터 인제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와 관련된 내용들 한번 사형사 총론에서 인제 한번 또 볼게요. 예. 교회 재판하고 인제 이런 관련된 내용들. 자, 그 월리엄 윌슨은 월리엄 윌슨은 이거는 이거 603 번을 읽어 볼게요. 자, 요거는 인제 여기 그 배심원 제도 관련된 내용이에요. 국왕법제 재판에 배심원을 정기적으로 참석시킨 제도였다. 당시에는 주로 범법자를 고발했는데 배심원이 필요했는데 이때 현대 배심원같이 판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토지 소유 재판에서 또 국왕법정이 나온 배심원의 증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전후 상황에서 판단을 위한 판결까지 내렸다. 자, 그래서 인제 요때 판결은 아마 유무죄를 판결한 것 같아. 그리고 나서 판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인제 왕이 파견한 판사회에서 형량이 결정되는 그런 인제 것들을 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헨리 2 세의 이제 그런 그 법정 개혁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헨리 2 세의 아들들이 여명 있는데 그중에 인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사자왕이라고 한 리처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처드가 이제 죽었죠. 그리고 나서 막내 아들이었던 이제 존왕이 있어.
그래서 이 존왕이 리처드 다음에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이 존왕이 이제 여러 가지 실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뭐냐면 그 프랑스령을 대부분 상실했죠. 아, 대부분보다 좀 근데 북부 지역의 프랑스령 있죠. 노르망디를 비롯한 이런 지역을 뭐냐면 대부분 이제 상실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존왕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실진왕이라고 해. 실진왕. 그래서 이제 "영토를 많이 상실했다." 이렇게 인제 해서 실주왕이라고 인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필립 2 세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네 많은 영토를 뭐냐면 상실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이 또 뭐냐면 그 캔터베리 대주교 임명권을 둘러싸고 누구하고 또 싸웠냐면 이노케트 3 세하고 충돌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노케트 3 세가 한때 이 사람을 인제 뭐냐면 그 파물 처해국 됐거든요. 예 물론 나중에 철회했지만. 자 등등 해 가지고 약간 인제 정치를 잘 못했어. 그러니까 상당히 권위가 떨어지는 상태였죠. 예. 자 그래서 인제 그 과정에서 인제 귀족이나 성직자 계급들이 회의를 인제 열어서 그 당시 왕이 제안한 가세안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들의 봉건적 권리를 주장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왕이 부득이하게 이 욕을 굴복해서 1215 년에 마그나 카타를 서명하게 되죠. 그래서 봉건적 귀족들의 특권적 권리를 국왕이 확인시켜 주는 문서인데 이 마그나 카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들 이 그 대원장 마그나 카타는 처음에는 봉건적 계약 문서였어요.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봉건적 귀족들이 요구한 것을 뭐냐면 수용한 봉건적 계약 문서다. 이게 예전에 기용 기출문제 보시면 됩 기출문제 이제 에 나왔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헌법이 없죠. 헌법이 없고 이 불문법 체계이기 때문에 헌법 체계가 불문법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뭐냐 기존에 어떤 이제 그 유명한 것들을 뽑아 가지고 그걸 재해석하면서 헌법을 이제 뭐냐면 샀는데 그때 현장 문서로서 헌법과 준하는 문서로서 3대 문서가 있어. 그게 뭐냐면 여기에 대원장이 있고 권리청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권리장정이 있어요. 이게 헌법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마다의 맥락에 따라 다시 만들어진 그때그때 만들어진 이제 문서인데 대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근대적인 어떤 헌법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출발할 때는 봉건적 계약 문서야.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이고 왕권을 제한하는 그리고 특권 세력들의 어떤 이제 입장을 대변해 주는 이런 봉건적 계약 문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때 자유민이 귀족이라고 이제 예전에 해석했지만 지금은 전 국민을 확대해서면서 근대적 문서로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그 마그나 카타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요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요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서양사 총론 부분에서 찾아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서양사 총론 이제 몇 페이지에 보시면요. 608 번을 볼게요. 예. 자, 마그나 카타는 영국 행정사상 중요한 문서이며 후세의 자유연장을 찬양되었다. 그러나 마그나 카타는 기본적으로 귀족이나 성직자, 도시민의 봉건적 특권을 확인하는 그런 문서였다. 따라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한 18세기 때의 왕권 행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 이 문서에 의해 자의적으로 왕권 행사가 제동이 걸린 건 사실이지만 그건 영국 왕권이 근본적 타격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왕은 주로 징세, 사법, 행정, 토지 보유에서 왕권을 제한하는 데 동의했을 뿐이다. 마그나 카타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왕권의 무제한 팽창을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법, 간섭, 봉건적 계약 등을 군용한 백성의 권리를 왕이 존중해. 요때 백성이라는 건 주로 인제 뭐 있는 사람들이죠. 기사들, 그다음 제후들, 성직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자유민들의 그런 권리가 이들 인제 있는 사람의 권리가 나중에 일반 사람까지 확대되었다라고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재해석해서 인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마그나 카타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2번 나왔어. 그래서 이제 요게 인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그것도 인제 나왔고 그다음에 독일하고 인제 비교해 가지고 이게 나왔죠. 요거는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들 인제 볼게요. 대원장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인제 이때 교황이 이노센트 3 세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예.
이 교황하고 한때 대립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 그다음에 인제 요게 내용 12조, 13조, 14조, 21조 한 것들은 다 이제 봉건적 예전에 인제 했던 것들을 다시 왕이 확인시켜 주는 그런 내용들이야, 이런 권리들을.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인제 요게 39조 내용이 좀 약간 눈여겨볼 게 있는데, 자, 어떠한 자유민도 그와 동등한 자들이 영국의 법을 집행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아니며 체포, 구금이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으며 추방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왕이 어떤 범죄를 체포하더라도 체포나 판결이나 이런 것들 다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국왕이라도 법을 지켜야 하는 근본 원리를 확인한 거야. 왕권이 법에 종속됐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 뭐 대귀족이라는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일반 평균까지 다 확대 해 갖고 인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인제 관련된 내용을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그 대연장을 중심으로 해 갖고 이렇게 인제 좀 해서 적어 놨거든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7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는 27 번이에요. 자, 잉글랜드에서는 프랑스 내 영토 상실, 그래서 이 꼭 캔터베리 대주교 임명권 둘러싸고 교황 이노케티스 3 세의 충돌 등으로 인해 존의 정치적 위상이 하락되었다. 예, 도시의 발달과 무역의 번창, 농산물 시장의 급속한 확장 등으로 상인과 봉건귀족들의 수입을 증대한 등을 목도한 조낭은 세금을 통해 자신의 부를 증대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방역 면제세, 상속세, 관세를 신설하여 부과했는데 제후대 반발 불일으켰다. 1214년 귀족과 성직자 계급의 회의를 소집했고, 자, 이에서 왕이 제안한 가세에 반대하는 한편 대원장 마그나 카르타를 통해서 봉건적 권리를 주장했다. 그래서 1215년 제후대의 무장 반란을 일으켜 왕을 협박하여 대원장에 서명케 했다. 자, 대원장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동의 없이는 군역세와 부조를 걷지 못하고, 그다음에 인제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구금, 회유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자, 이를 통해 왕도 법에 구속했음을 어 했음을 분명히 명시했다. 그리고 이제 17 세기 부유자 계급이 절대 군주들과의 투쟁에서 제12 조가 인제 확대 해석해서 요 내용이죠. 예. 자, 약대 해석해서 대의 없는 곳에 가세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의회가 아직 만들기 전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의회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 일반적 동의라는 거는 뭐냐면 의회를 통한 이제 동의로 이제 재해석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가세제할 때 이제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법률 조세주의라고 하죠. 조세 법률주의. 이런 것들이 원칙이 확립되었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토대 및 배심 제도를 인제 뭐냐면 보장했다. 처음엔 대원장은 공공기족들의 특권적인 어떤 권리를 국왕에 확인시키는 공권적 계약 문서이기 때문에 보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직자 귀족들에게 한정된 자유민의 의미가 일반 시민들에게 포함한 전 국민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대원장은 모든 국민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 어 권리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옹호하는 근대적 문서가 되었다. 그래서 따로 인제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이 불문법국가인 영국에서는 권리청원, 권리정정과 함께 영국의 3대 현장에 해서 헌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의를 보면요. 예, 의기 여기 인제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인데, 자, 일단 국왕이라도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근본 원리가 확인됐죠. 그래서 왕권이 법에 종속됐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영국의 입헌 정치의 기초를 마련했고, 대의 없는 것에 가세가 없다는 정통이 마련됐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와 토대 및 배심 제도를 보장해 줬다는 거죠. 물론 이런 권리들은 초창기 때는 주로 특권 계급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야.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전 국민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대원장 관련된 내용이 있으 같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신문제 의회 형성 과정을 볼게요. 보통 지금 의회를 만드는 이제 그것은 영국 잉글랜드에서 처음 만들었죠. 그래서 그 과정은 이제 있는데, 대원장하고 뭐 심홍도 몽프회의, 모범의회, 상하의원 등등 해 가지고 의회가 영국의 의회가 이제 구성이 됐고,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오늘날 근대 의회의 어떤 그 원형이 됐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그 유럽에서 만든 신문제 의회 중에
근대 의회와 서로 연결되는 의회가 요 영국의 의회예요. 영국의 의회. 그래서 처음엔 신문지의 의회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 이제 개혁을 통해서 오늘 근대 의회로 변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헨리 3 세인데 이 헨리 3 세는 좀 약간 지능이 좀 모자랐어요. 그래 가지고 뭐냐면 정치도 제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시몽드 몽프르라는 사람이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인데 이제 일단 외척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귀족들을 이제 소집시켜서 뭐냐면 실권을 장악했죠. 그래서 의회를 소집했는데 이때 인제 모집한 의회가 이제 시몽드 몽프 의회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뭐랄까 영국 의회의 어떤 신문제 의회 이제 신문제 의회의 어떤 기원이 되었던 의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곧바로 그 헨리 3 세의 인제 왕자였던 에드워드 1 세죠. 자기 아버지에 비해서 상당히 총명했던 사람이에요. 결국에 몽프로 군대를 격파를 해 가지고 결국에는 시몽드 몽프로도 이제 잠깐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게 됐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 과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헨리 3 세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중요한 왕은 아니긴 하는데 일단은 볼게요. 자, 헨리 3 세는 외국인 자문에 의존하고 쓸데없는 원정어 국군을 낭비했다. 그래서 귀족들이 강력하게 저항하여 마그나 카르타를 다시는 확인케 하고 왕정을 감독을 할 국정회의를 구성을 시도했다. 자, 그래서 이 시도가 실패하자 귀족들은 시몽드 몽프로를 중심으로 몽포트가 아니라 몽프로죠. 1264년 대대적인 봉기를 하였다. 그래서 1265년 시몬드 몽프로는 귀족, 성직자, 도시, 주의 대표자로 구성된 위회를 소집하고 왕권을 제한하려고 했고 반란군은 한때 성공했지만 자신의 반목을 분열했고 그 결과 그 왕제였던 에드워드 군에 의해서 격파인데 이게 에드워드 1 세요. 나중에. 그래서 인제 이 시몬드 몽프로에는 최초의 영국의 신분제 의회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헨리 3 세와 투쟁 과정에서 시민 계급과 주 기사들이 얻기 위한 구성된 그런 의회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시몽드 몽프르 의회 관련된 내용이 이제 어디 있냐 주 612 번에 있거든요. 이렇게 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선출된 대표들이 참가한 최초의 의회는 이른바 시몽드 몽프르 의회다. 헨리 3 세와의 투쟁에서 일시로 승리를 거둔 몽프로는 귀족들이 서로 대립하고 그의 당파로부터 이탈되는 경우를 보이자 시민계급과 주기사들의 지지를 얻고자 각 주에서 몽프로를 는 다음의 왕자 에드워드 반격을 바라고 처형됐다. 자, 그 예는 구속력을 가진 전례가 되지 못했고 선출된 대표는 반드시 전국적인 게 아니었다. 해서 한계도 있지만 가운데 원형은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요게 이제 기사라는 게 있죠. 나이트. 예. 기사는 인제 어떤 사람이냐면 일종의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층.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기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세의 그 기사 모습보다는 그냥 기병 정도의 인제 말을 소유하고 뭐냐면 기사로서 출전할 수 있는 어떤 경제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영국은 제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자기 귀족이 있어요. 대귀족이라고 하는 자기 귀족이 있죠. 그래서 공작, 백작, 뭐 남작, 자작 대귀족들이 있고 그 밑에 인제 뭐냐면 젠틀이라는 그 기사들이 있고 젠틀리와 좀 비슷한 이제 등급으로 기사라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약간 상층 상층인데 상층 중에 좀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 상하층 상층인데 중하류 정도에 있는 사람들을 이 기사라고 인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시몽드 몽프레에 의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 봤고 자 그러면 에드워드 1 세를 볼게요. 이 에드워드스는 아버지가 좀 약간 멍청했기 때문에 내란이 일어났잖아요.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제 집권을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유능했어요, 자기 아버지와 달리.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인제 국정 개혁도 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상당히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국왕의 행정을 정문화시키고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에드워드스 때. 그래서 이제 여러 개혁을 하게 되는데 봉건 신화가 구성된 왕실회의를 국왕 직속의 자모 및 내지 벽간으로 강화시키고 그래서 인제 여기 왕실의 구성을 바꿨다는 거죠, 자기 사람으로. 그다음 순회 재판의 운영을 개선하고 기본법을 이제 제정하고 그다음에 왕자 재판소를 설치했다. 그래서 왕의 재판권을 강화시켰다. 왜냐면 왕실 재판 위에 인제 또 상위 위에 또 하나의
재판소를 설치한 것 같아요. 자, 이때 인제 뭐가 탄생됐냐면 의회가 탄생됐어. 그 앞에 이제 신분적 의회에 해당한 심홍도 문구에는 그 이제 신분제 의회고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의회의 뭐냐면 원형이 됐던 것은 이 모범의회죠. 이 모범의회는 후에 의회의 이제 기본이 됐기 때문에 모범이라고 이제 붙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원을 보면 인제 그 앵글색슨 시대 위탄회의, 뭐 노르만 왕조의 왕실 대의회, 주법정 등 여러 관습들이 인제 엉키면서 기원이 높고, 그다음에 또 앞에서 인제 심홍도 몽프 회의가 있었잖아요. 이런 건 등등등 해 가지고 결국엔 모범의회가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일종의 이제 후에 의회의 어떤 모범이 됐다 해서 모범의회라고 인제 하는데, 자, 그래서 배경을 보면 대볼 전쟁과 이제 스코틀랜드와 이제 프랑스의 제외 대비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전쟁 과정에서 인제 뭐냐면 만들어졌다고, 프랑스하고 스코틀랜드 싸우는 걸 대비해서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래서 성주 이상의 기족, 수도원장을 포함한 고위성직자, 각 주의 2명의 기사와 자치도시에 박은 시민 대표로 구성됐다.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의원 뭐냐면 사람들이 모으는 신분제 의회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권한은 가세 문제, 국사, 법률, 재정과 자문, 진정과 보통법 법정 처리를 이제 못한 것을 처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뭐 입법권하고 뭐 가세권을 일부 이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의회를 보면 하급기족인 기사와 도시 중산계의 대표 같이 동속해서, 예, 그래서 적극적 국정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국정이라는 것은 왕과 그 주변에 이제 자기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만 했는데, 이제 이런 모범의회 같은 신문지 의회를 통해서 그 당시 국정에 배제됐던 기사하고 중산 계급들이 나라에 앉아서 뭐냐면 얘기를 나누고 이제 국정에 참여했다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이건 프랑스의 3부회와 차이가 있어. 프랑스 3부회도 모범회처럼 신분제 의지만 3부회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배석을 앉죠. 이렇게 인제 귀족들이 인제 모여 있고, 여기 뭐냐면 그 성직자도 있고 여기 삼신분이 따로 인제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같은 공간에 해 갖고 인제 여기 왕이 앉아서 같이 앉아 가면서 토론을 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기존의 정치에 배제했던 이들까지도 인제 뭐냐면 정치에 참여했다. 그래서 지금 영국 의회에 보면 우리 국회 의사당보다 의회보다는 되게 작잖아요. 좁은 공간에 이게 수상이 나와서 인제 뭐 얘기하면 여기에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이 막 야유도 하고 막 박수도 치고 그러잖아요. 예. 좁은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이런 정통이 이제 뭐 모범위에서 제가 그때부터 인제 출발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원이 이제 출연 가능을 했고, 이 독자의 성격이 이제 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걸 통해서 국민적 통합도 깼다는 거. 그렇지만 이 모범위에는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는 이게 명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정착하지 못했다.'라고 인제 보고 있어. 그렇지만 후에 의회에 어떤 모범이 됐기 때문에 그 모범의회라고 이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서양사 총론에 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여기에 서양사 총론의 모델위회라고 했는데, 이거는 번역에 따른 모범위회라고 할 수도 있고, 모범위회가 저 많이 쓰죠. 근데 이 사람은 모델위회라고 쓴 것 같아. 이거는 번역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드워드 1 세가 소집한 의회는 구 1세기 동안 조직이 모호하고 권한이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고 했죠. 다만 이 모델 의회, 모범 의회의 중요성은 군주의 중앙 집권 강화를 위해서 왕의 백성을 요구를 듣는 한편 그들에게 발언을 허용하는 제도를 기꺼이 인정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델 의회, 모범 의회는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길을 열어놨다. 군이나 자치시 대표는 지방 사정을 왕에게 전하는 한편 그들의 지방에 들어가서 중앙정부에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이게 소통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여러 계층들의 의견을 끌어모아 가지고 듣는 것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소통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걸 통해 국민 통합도 이루어졌고요. 예.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의회들이 오늘 영국의 정통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넘어가서 에드워드 3 세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잠깐 의회 제도화가 아니라 의회 제도화 시도예요. 음. 의회를 인제 제도화 시도했다.
제도적으로 정착하지 못했던 시도를 해 갖고 나중에 정착이 된 거죠. 네. 자 그래서 요거 제도와 시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에드워드 3 세를 보겠습니다. 자 의회 제도의 기원을 마련한 건 이 모범 의회 이제 에드워드 1 세지만 이걸 이제 명문화시켜 가지고 이제 확립을 시킨 거는 뭐냐면 에드워드 3 세예요. 에드워드 3 세. 그래서 의회 제도가 확립됐고 그때 이제 상원과 하원이 또 분리됐죠. 예. 그 권한도 강화됐고요. 그래서 인제 상원하고 하원을 보면 자 상원은 지금도 인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양원제잖아요. 예. 그래서 상원은 왕실리기의 대제후와 귀족으로 구성됐고 하원은 주와 도시대표, 입법권을 소유하지 못하고 진정 형식으로 대부분 입법에 하원이 발의해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입법권이 소유되지 않고 있지만 진정 왕에게 이제 여러 가지 청원을 하는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발의를 했다. 그리고 가세나 왕이 필요한 돈의 교부를 또 결정해요. 예. 그래서 뭐냐면 세금을 이제 내거나 왕이 또 돈을 뭐 필요하다면 요청하면 그거에 대해서 줄지 안 줄지 결정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하원이 실질적인 입법권과 뭐지 조세권 그 입법권하고 예산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법권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진정한 형식으로 해 갖고 실질적인 입법을 해석했다. 입법권을 행사했다. 입법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회 승인 없이 집주세에 승인하실 것을 약속하고 가세에 대한 의회 통제권을 또 인정해 줬다는 거. 그래서 에드워드 3세 때 의회 제도가 확립다. 그래서 이제 그 에드워드 1세 때 이제 의회 제도가 시작됐다면 요때 확립된 것은 에드워드 3세 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또 에드워드 3세 때 인제 뭐냐면 설치된 것이 치안판사예요. 예. 치안판사는 주로 인제 지방 귀족들이나 젠틀 임명인데 특히 젠틀 많이 임명했죠. 이들은 인제 무보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 돈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뭐냐면 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치안판사는 지방의 치안이나 그 뭐냐 재판권을 행사하는 그런 했고 주로 이 젠틀이들은 이제 나중에겠지만 그 자기 귀족들 밑에 있는 계층들 얘기야. 예. 계층들. 그래서 인제 향신이라고 하는 계층들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요런 젠틀을 임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프랑스하고 좀 다른데 프랑스는 처음에는 왕권이 어떻게 해요? 되게 약했죠. 카페 왕조부터 해 갖고 되게 약했잖아. 근데 점점 올라가. 근데 이 잉글랜드 왕조는 왕권은 노르망 왕족도 되게 강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긴 했지만 프랑스보다 올라가지 못해요. 여긴 프랑스고 여기 영국이죠. 예.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프랑스가 약했지만 나중에는 절대 왕조 절정기에는 프랑스가 왕권이 가고 처음에 시작은 영국은 처음에 왕권을 가졌지만 이 서서히 올라갔기 때문에 뭐냐면 그게 왕권이 강하지 못했다. 프랑스보다 끝에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 앞에 의회 제도가 이제 발전돼 가지고 견제했다는 거예요, 왕권을. 예. 그리고 젠트리 같은 계층들이 많다는 거예요. 치안 판사를 지방을 장악했죠.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젠트에게 뭐냐면 맡기지 않았죠. 중앙에서 지방 관료를 파견했잖아요. 뭐 세이나 이런 사람들 파견하고 그러잖아요. 바이나 뭐 이런 사람들, 세대산이나 이런 사람들 파견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절대왕권 시기 때 프랑스하고 영국의 인제 절대왕권 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래서 영국은 지방 자금력이 상당히 약한 데 반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방 행정 관료들을 파견했기 때문에 지방 자금력이 상당히 강했다. 이런 것들 인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헨리 4 세인데 헨리 4 세는 이제 뭐냐면 좀 약간 이제 그 헨리 3 세나 뭐 그 앞에 있는 이제 헨리 3 세인가? 에드워드 3 세 에드워드 3 세와 에드워드 그 1 세에 비해서 그렇게 권한이 뭐냐면 싸우지 못해 크진 못했죠. 어 그래 갖고 인제 하여튼 그 에드워드 3 세가 죽고 나서 즉위한 사람이 누구냐면 인제 손자였던 리처드 2 세요. 이 사람이 9 살로 이제 즉위를 했는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 당시 인제 귀족들의 이제 당파 싸움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뒤에 있지만 1381 년에는 농민반란도 일어났어요. 예. 그래 가지고 이때 이제 어수선한 가운데 그 당시 왕의 숙부로서 석존이었던 그 당시 랭커스트 헨리가 의회를 통해 리처드를 폐위하고 자기가 왕이가 됐어. 이 헨리 4 세죠.
그래서 이게 좀 보시면 즉위하는 과정이 좀 정통성이 없잖아요. 자기 조카를 이제 조카뻘을 이제 폐하고 자기가 인제 왕이가 됐던 삶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인제 뭐냐 권력 기반이 좀 약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제 누구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나 의회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권한이 인제 강화시키는 쪽으로 정책이 뭐냐면 어 권한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인제 했겠죠. 그래서 이때 의회 권한이 강한 내용을 보면요. 자, 의회 내 발언의 명체권과 개의 중에 의회 신체 자유 보장을 확보하고 의회에 이제 통과된 법령에 대해서 국왕과 왕실의 내용을 수정이 불가능하고 의회가 부당한 왕을 폐하고 새로운 왕을 선택하는 전례를 남겼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헨리 4세 때 그전에 리처드라는 어린 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헨리 4세하고 의회하고 이제 짱짝꿍이 돼 가지고 리처드를 폐위시켰는데 그때 인제 이것은 물론 헨리 4세의 의도이긴 했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리처드를 폐위시키면서 의회가 왕을 폐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으니까 후에 이런 전례가 좀 이용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또 헨리 4세는 의회의 도움을 받고 정통성 없이 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의회에 또 압박을 받고 해 가지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헨리 4세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미 전쟁을 보겠습니다. 헨리 4세 이후에 인제 그 후에 이제 헨리 6 세라는 왕이 있는데 좀 몇 대 지나 갖고 이제 육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정신병이 났어. 이 집안은 좀 약간 좀 유능한 사람이 많은 데 반해서 좀 무능한 사람도 많았어. 예. 그래서 인제 왔다 갔다 했는데 자 하여튼 이 헨리 6 세가 정신병이 일어나니까 요크가의 리처드가 섭정하죠. 이게 반계열족이에요. 그리고 랭커스가가 또 반계열족인데 요게 대립을 하게 돼 요크가. 그래서 두 개 반계열종끼리 되게 지네까지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헨리 7 세가 즉위하죠. 어 그래서 랭커스가 헨리가 헨리 투도가 프랑스 루이 11 세의 지원을 받고 요크가를 이제 격파한 다음에 그 헨리 7 세를 즉위하는데 헨리 7 세는 랭커스가였지만 국가를 통합하기 위해서 헨리 그 누구야 요코가의 이제 뭐냐면 그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왕조인 투도 왕조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투도 왕조는 랭커스가와 그다음 요코가의 결혼을 통해서 형성된 왕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제 이 장미 전쟁 때 서로상은 이제 뭐냐 귀족들이 편을 갈려서 인제 서로 간에 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기 귀족들이 인제 싹 없어지게 된 거야. 원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요게 얘네들이 자기 귀족들이죠. 얘네들이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고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요중에 인제 많은 수가 이제 죽게 돼요. 심하게 되게 약해지겠죠. 그리고 젠틀이 이하의 인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꼴을 계속 본 거죠, 자기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 때는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그 밑에 있는 대귀족들 좀 통제를 해 줬으면 좋겠어. 평화를 원했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왕권을 요구하게 되고 후에 등장한 이 투도 왕조가 이걸 바탕으로 해 갖고 절대 왕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 내용을 보면 장미 전쟁 결과 내란을 창간 귀족들이 타격을 입었다. 자기 귀족들이 상당수가 이제 타격을 받고 그리고 젠틀 시민 계급이 귀족들의 항포와 무질서를 증오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왕권을 시구하게 되면서 이때 헨리 7세 이후의 투도 왕조의 어떤 절대 왕조 성립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인제 헨리 7 세가 즉위할 때는 국민들의 지지 그리고 자기를 반대했던 이 자기 귀족들이 지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많이 없어졌잖아.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절대 왕정의 설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미 전쟁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백년 전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백년 전쟁. 자 이 백년 전쟁은 이게 뭐랄까요. 시험 문제에 한 두세 문제 나오죠. 재작년에도 인제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많아, 이 백년 전쟁은. 그래서 백년 전쟁은 서양사 개론 내용이 있는데 서양사 개론이 좀 약간 부족은 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서양사 강좌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약간 플러스 시켜서 같이 인제 이렇게 교차해서 보면 상당히 효율성 있게 이제 공부를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 백년 전쟁 관련된 것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알 필요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나온 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내용을 예전에 기본 강의 교재보다 좀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실어 놨거든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